자, 여러분, 어, 이번 주 한국지리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쉴 것을 기대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간고사랑 무관한 과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인구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냥 사실 선생님 수업이 없이도 여러분 그냥 텍스트를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어서 너무 캐주얼한 내용이고, 너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쉬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수업 영상은 운양고 한국지리 선택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구 문제로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 해서 여러분들이랑 인구 구조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계산 문제까지도 풀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 이제 우리가 분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 시험 전에 또 계산 문제를 선생님이 더 예시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인구 문제 시작해 볼 때 처음에 저출산부터 나오죠. 얼마만큼 저출산이냐? 196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여러분 뭐였어요? 여성 1명,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수, 이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1 이하로 심지어 떨어지고 있다. 한 명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65년도면 지금 한 약 50년 전에는 65년에는 5.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 또래만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 부모님은 50년대생이신데 한 분은 3남매고 한 분은 7남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는 70년대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83년 이후로 인구 대체 수준인 인구 대체, 그때도 얘기했었죠.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이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인구 여러분들이 합계 출산율이 2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2.1명 정도가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데 요거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선 주자들 나오면 인구 정책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내년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이 불안해요. 맞아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초혼 연령 상승. 여기에 또 선생님이 일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미혼 인구 증가. 그때 우리 40대 인구 중에서 한 10명 중에 4명은 미혼이다. 이런 그래프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교육비를 비롯한 육아 비용의 증가. 맞아요. 선생님도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데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 비용이 많이 들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면은 과거에는 요새 젊은이들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뭐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요새 책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도 이런 사회 현상을 좀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의 변화, 이 출생아 수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 한 명당 낳는 자녀의 수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는
0.84명이다. 2020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충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성고정관념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큰 것 같고요. 여성들에게는 뭐 이제 육아, 결혼, 출산 이런 것을 하면 자아실현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요 출산 기피 원인은 맞아요.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좀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 육아 병행이 곤란하다. 여러분 선생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교사들은 좀 휴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하지 않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출근한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할머니, 뭐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 어떤 직업이든 병행이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계 합계 출산율은 사실 우리가 세계지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쪽에 좀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 같죠. 여기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니제르, 우간다, 말리, 소말리아 같은 곳은 여성 한 명당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수가 이렇게 되고요. 남한은 1.21도 아닌 이게 지금 2010년 자료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죠. 벌써 0.84까지 내려갔다라고 위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프랑스 같은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저출산 국가였는데 이제 요게 극복된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저출산이 극복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현상, 저출산 다음에 인구 문제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고령화 현상.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 노년층 인구는 빠르게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잘 사망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린아이들의 인구 비율은 줄어들고 이 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노년 인구가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오른쪽 표에 봅시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즉 우리가 5명을 만났을 때 한 명꼴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면 그건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70%, 2000년에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맞네요. 2000년에 7%로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17년에는 노년 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7%에서 14% 이상이 되는데 17년이 걸렸다. 이 변화 추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점이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된 원인은 아까 은연중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했다. 즉 고령 인구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경제 수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은퇴 시기를 정년 퇴임의 시기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한 게 고령화랑 무슨 상관인가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14세 인구까지를 유소년층, 그 다음에 청장년층, 그 다음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층이라고 했는데 전체에서 요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니까 얘가 그대로 있는다고 해도 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저출산도 고령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를 낮춰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유소년 인구가 결국에 청장년 인구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 인구,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그 노동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은 동시에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되고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국가의 투자와 재정 및 국가 경제력 약화, 즉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년 인구 부양비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 복지 등의 그런 실버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에서 노년층이 단순히 은퇴해서 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 자체가 커질 수 있다. 4번에 노년 인구 부양비를 증가시켜서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 저번에 우리 그런 거 봤죠. 지금은 5명이 노년 1명을 부양하는 꼴이라면 여러분이 청장년층이 되었을 때 쯤 되면 한 2060년쯤 되면 그때는 청장년 1명이 노년 1명을 사회적 부담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 추세라면. 그랬던 그 그래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증가로 복지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년 인구 부양비 자체가 증가하면 보편적인 복지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 언제부터 2020년부터 이미 첫 자연 감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게 왜 문제냐? 전체 인구에서 고령화율이 지금 이렇게 이 기울기가 지금 초고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가면 2050년에 여러분이 몇 살쯤 될까요? 한 45세 정도 될까요? 그때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총 생산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교과서에 읽기 자료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볼만한 것 같아서 여러분 가져왔어요. 출산 붐 세대가 어느 정도라고 했었죠? 한 54년에서 55년생에서 63년생 정도를 우리가 출산 붐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쟁 직후에 은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출산 붐 여기 써 있었네요. 주요 지출 보면은 여러분 요 교육 양육비에 이미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고 선생님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늦둥이라면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들을 또 부양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의료비도 이제 슬슬 고령 인구로 들어가면서 의료비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 세대는 6.25 전쟁 이후에 출산 붐 세대이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5% 740만 명에 달하고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지금 은퇴하고 있는 시기예요. 선생님 부모님들도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 세대는 전쟁 직후에 이제 이렇게 많이 태어난 세대인데 부모와 자녀 세대를 모두 현재 지금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다. 출산붐 세대의 상당수는 은퇴 후 주거 및 생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귀농하기도 하지만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창업을 하고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에 정부는 출산붐 세대의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하다. 연중 주요 지출, 또 지금 자녀들이 한참 결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도 많이 썼고요. 병원비도 많이 썼고, 또 이거 좀 슬프네요. 출산붐 세대의 동거 자녀의 특성은 평균 연령이 24세, 82%가 대졸자인데 대학 등록금은 잔뜩 써놓고서 미취업, 미혼, 아직도 부모님께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활비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지금 생활비를 감당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장난삼아 선생님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얘들아, 우리 최대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독립하지 말고 살자. 결혼하기 전까지. 왜냐면 생활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사다 주신 샴푸와 바디 샤워 이런 거 쓰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취를 시작하면 이 생활비가 피부로 확 와닿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처럼 결혼 안 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붙어 살고 있는 미혼 굉장히 많고, 미취업이면 심지어 생활비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출산붐 세대의 가장 큰 부담을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24세 전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자녀의 65%가 미취업 상태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에게만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시라는 것, 우리가 또 공부가 내 주요 무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입시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진로를 찾아서 어떻게 사회인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도 종종 모진 소리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공부가 정말 내 주무기다. 나는 공부해서 쇼부를 볼 거다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진지하게 이 공부에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나는 고등학교 때 미련 없이 공부했다. 더 이상 돌아가도 그 이상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늘어나는 독거 노인에서 쪽방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폭염이나 또 혹한기가 되면 이렇게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쪽방촌의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 폭염이 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연탄봉사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독거 노인에 대한 뉴스 영상도 있고요. 또 이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로 노르웨이와 우리 한국의 그 육아를 비교한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대면 수업이 되면은 보여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 클립 영상을 온라인으로 올려주고 카톡으로 공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당연히 줄겠죠. 선생님 친구가 이 유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을 닫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새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보너스, 인구 오너스란 개념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그 생산 연령층 인구가 증가해서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딱히 경제 발전이 그냥 인구 때문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시기. 반대로 이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부양해야 될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시기를 부르는 용어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요쯤 와 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선생님이 임용고시 치를 때쯤에는 곧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교사를 거의 안 뽑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아교육이나 중고등교육, 초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인구 절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곧 인구 절벽이 올 텐데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식들 우리가 이미 봤었죠. 인구 부양비에 우리나라 보면은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노년 인구 부양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 우리는 요쯤 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어떤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바뀔 것이다. 유소년층을 위한 이런 시설들,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여러 센터 이런 것들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줄어들 거고 노년층을 위한 시설들은 증가할 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과 지방의 중소도시, 구시가지가 공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아예 산부인과나 어린이집이 없는 도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도 쇠퇴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예 정착해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중소 지방 도시나 촌락 같은 곳은 아예 그 도시 자체가 쇠퇴해버릴 수 있다. 공간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다. 독거노인 문제, 그다음에 요즘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대도시에는 인구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에 이런 도시들이 쇠퇴를 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대도시에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도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진 지역에 더욱더 그런 시설들과 인구가 집중될 것이다.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 자, 여기 보면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노년 인구 부양비는 역시 농촌이 많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남도 쪽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부인과가 없는 있으나 분만이 불가한 지역도 태백, 소백, 산맥, 자락 따라서 쭉 있네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대책은 여러분 요거는 정말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양육비 지원 생각보다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보장 이건 노르웨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선생님 친구들 아이 낳는 친구들이 요새 그러더라고요. 요새 누가 비혼이고 누가 저출산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애들을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막 대기번호를 걸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또 그 직장 내 보육시설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친구들도 보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출근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를 1층 보육시설에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되기도 하면서 또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행정적 지원 맞아요. 요새는 정말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 해결하기 그러니까 요새 집값 문제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정말 이 주택 문제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떤 회사들 또 선생님이 사립학교 근무할 때 막 이럴 때 똑같은 실력이면 남성을 뽑는다. 뭐 이런 의식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어서 선생님도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쨌든 육아휴직을 곧 쓸 거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그러면
출산 양육하기 때문에 회사의 불이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노르웨이 영상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그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육아휴직의 경우에 여성들만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아빠랑 엄마가 모두 다 그 출산과 육아에, 그래서 그 선생님 친구가 지난 주말에 집에서 한번 화를 냈대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그 오빠가, 선생님 친구가 여자인데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 새언니가 출산휴가 끝나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땡땡아, 이제 너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빠가 같이 하는 거다. 당연히.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의식, 여러 가지, 선생님 얘기해 준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 그래서 이 노령 인구를 우리가 꼭 그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자. 공적 연금을 확대해주자. 국민연금 같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고위직에 있거나 나이가 들수록, 하다못해 호봉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령 인구를 계속 이 취업을 유지하기가, 고용을 유지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정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해서 계속 이 사람들의 고용을 이어가자 할 수 임금의 피크 여기까지만이라고 피크를 정해서 더 이상 임금 상승을 하지 않은 채로 이 노령 인구의 고용을 이어가자,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 임금 피크제는 여러분 조금 더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왜 이 고령 인구만 고용이 유지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가 가져가는 임금이 어느 정도로 딱 수준이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서 아낀 돈만큼 또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가 요새 화두에 오르고 있고요. 실버 산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노인정만으로는 이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 친화 제품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파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자녀 2명 이상의 가족에게는 자녀가 여러분 이상으로 성장할 때까지 가족 수당이 계속 나온대요.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주 18시간으로 단축해준대요. 둘째 이상의 자녀는 3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출산율을 조금 높일 수 있다. 공간적 변화에 따른 대책. 정주 기반이 취약해지는 지역, 중소도시 또는 촌락 이런데 교육 및 의료 시설들을 확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외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농 통합시 같은 거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같이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읽어보면 되겠고, 신체적, 정신적 고령자의 이런 특성과 행동 양식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새 키오스크라고, 여러분 무인화가 되면서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있고, 하다못해 뭐 QR코드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사실 고령자들, 자녀가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노인들은 뭘 사 먹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재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신체 정서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여러분 혹시 도시 환경에 대해서 발표 주제를 가져간 친구들은 이 고령 사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교통 안전. 예를 들면 고령자들이 빨리 걸을 수 없는데 막 중간에 신호등이 꺼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우리 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도 지정하는 걸 여러분 촌락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주거 복지시설을 갖춘 공공 실버주택 단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실버 산업에 눈을 돌려라 이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실버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는 막 젊은이들만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버 모델들도 나오고 있다는 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혼자 쭉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인구 문제 수업을 마치겠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노르웨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한 인구 문제 영상 하나랑 그리고 독거노인 이야기 영상을 한 5분짜리 되는 거 올릴 테니까 그것도 함께 영상 시청해서 선생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